2025년 12월 중국 상하이의 최대 조선소 마당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크레인이 멈춰섰고 매일같이 불꽃을 튀기던 용접공들이 공구를 내려놓았습니다. 3천억 원짜리 거대한 배가 뼈대만 갖춘 채 도크 위에 덩그러니 떠 있는데 작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배를 주문했던 선주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급한 선수금을 당장 돌려달라는 압박이 시작됐고 조선소의 현금은 순식간에 말라버렸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배의 70% 이상을 싹쓸이하며 압도적인 세계 1등을 기록했거든요. 당시 한국의 점유율은 20% 초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중국의 독주 체제였고 앞으로 10년은 중국의 세상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화려했던 숫자는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중국의 점유율은 50%대까지 추락했고 그 많던 주문서들은 조용히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대형 조선소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여러분, 직원들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해 공장에 나오지 않고 밀린 전기요금 때문에 밤마다 거대한 조선소는 차가운 어둠에 잠깁니다. 화려한 수주 실적 뒤에 숨겨져 있던 시한폭탄이 결국 터져버린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단 1년 만에 세계 1등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배를 못 만들어서일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던 경제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은밀하고 위험한 돈의 흐름이 이 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이 투자자라면 혹은 내 자산을 지키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지갑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들이 5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공개합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핵심은 환산 톤수입니다. 배를 셀 때 단순히 몇 척인지 개수만 세면 큰 오산입니다. 배마다 크기가 다르고 만드는 난이도도 다르고 가격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CGT라고 부르는 보정 총 톤수라는 단위를 씁니다. 배의 복잡도와 크기를 종합해서 점수로 매긴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한국은 배 한 척당 평균 4.1만 CGT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2.1만 CGT에 머물렀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이 중국보다 2배나 더 복잡하고 만들기 어려운 배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술자리에서 친구한테 설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값싼 경차 100대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최신형 비행기 50대를 판 겁니다. 대수로는 중국이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 벌어들인 돈이나 가치는 한국이 훨씬 큽니다. 영국 조선 분석 기관인 클락슨의 데이터를 볼까요? 2024년 중국의 점유율은 60%가 넘었지만 2025년 들어 50% 중반으로 꺾였습니다. 한국은 20% 초반에서 31%까지 훌쩍 뛰었고요. 특히 중국의 수주량은 1년 만에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격차가 순식간에 좁혀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선업의 진짜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조선업은 단순히 쇠를 깎아 배를 만드는 제조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거대한 금융업에 가깝습니다. 배 한 척 만드는데 보통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계약을 하면 선주가 선수금을 먼저 줍니다. 보통 전체 금액의 20%에서 30% 정도를 미리 줍니다. 3천억 원짜리 배라면 앉은 자리에서 600억 원에서 900억 원을 미리 받는 겁니다. 조선소는 그 돈으로 철판도 사고 직원들 월급도 주면서 배를 만듭니다. 3년 뒤에 배를 성공적으로 넘겨야 나머지 잔금을 모두 받을 수 있고요. 선수금은 공정마다 조금씩 들어옵니다. 경제를 처음 자를 때 10%, 배에 뼈대를 세울 때 10% 이런 식이죠. 그런데 만약 배를 만드는 중간에 조선소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주는 돈만 날리고 배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발주처는 조선소의 신용을 목숨처럼 따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2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 돈값이 아주 비싸진 시대입니다. 조선소는 자재를 전 세계에서 사오기 때문에 환율이 10%만 흔들려도 원가가 수백억 원씩 널뛰기 마련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이 파도를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경우 수주 잔고가 40조 원에 달할 정도로 탄탄합니다. 달러로 따지면 300억 달러 규모예요. 이미 3년치 먹거리를 쟁여둔 흑자 기조 덕분에 버틸 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조선소들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싸게 많이 수주하는 전략을 썼는데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요동치자 마진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가상인물인 중국 조선소 리 부사장의 장부를 들여다볼까요? 2024년 초에 3천억 원짜리 배를 수주하며 선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들어 강제 가격이 톤당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배 한 척에 강판이 5,000톤 들어가니 여기서만 5억 원이 추가됐죠. 더 심각한 건 구리 가격입니다. 현재 국제 구리 가격은 톤당 8,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50만 원 수준입니다. 배 한 척에 들어가는 구리가 약 1,200톤인데 환율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비용이 42억 원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배 한 척에서만 50억 원이 넘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조선업의 특성상 이미 맺은 계약 가격은 중간에 올릴 수 없습니다. 환율과 자재값이 흔들리는 순간 수익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겁니다. 독일산 엔진 가격은 뛰고 공정은 자꾸 지연됩니다. 선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신규 수주입니다. 입찰에 나갔는데 선주들이 중국을 외면하고 한국 조선소로 몰려갑니다. 발주처가 중국산 배를 이제는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선수금이 들어오지 않으니 기존에 만들던 배를 완성할 현금이 부족해집니다. 수주 감소와 현금 고갈, 그리고 공정 지연으로 이어지는 죽음의 순환이 2025년 중국 조선소 곳곳에서 터졌습니다. 발주처들이 왜 갑자기 한국으로 고개를 돌렸을까요? 그들의 계산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싼 배와 비싼 배입니다. 벌크선 같은 싼 배는 설계가 단순해서 중국이 잘 만듭니다. 가격도 500억 원에서 700억 원 정도면 충분하죠. 하지만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같은 비싼 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척에 3천억 원이 넘거든요. 벌크선의 5배 가격입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액화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유지하며 실어 날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탱크 안쪽에 스테인리스 막을 까는 멤브레인 기술이 핵심인데 이 막의 두께가 1.2mm에 불과합니다. 아주 얇지만 엄청난 냉기를 견뎌야 하죠. 용접 하나만 잘못해도 가스가 새서 폭발할 수 있는 아주 정밀한 작업입니다. 한국의 조선 3사는 이 분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만 한국이 20척 넘는 물량을 가져올 때 중국은 거의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조선업에서도 토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만 보고 선택했다가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선주들을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만약 중국 조선소가 배 만드는 공정을 6개월만 지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배를 주문한 선주는 카타르, 에너지공사 같은 곳과 맺은 계약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배를 빌려주는 비용인 용선료가 하루에 10만 달러라고 칠 때 6개월이면 180일이고 총 1,80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50억 원이 넘는 돈이죠. 여기에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50억 원까지 합치면 총 300억 원의 생돈이 날아갑니다. 처음 배를 살 때 중국 조선소가 한국보다 150억 원 싸다고 해서 선택했는데 배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300억 원을 손해보는 겁니다. 결국 150억 원을 아끼려다 오히려 150억 원을 더 잃는 셈이죠. 2025년에 전 세계 선주들이 두드린 계산기가 바로 이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발주처들은 이제 배를 사는 가격뿐만 아니라 배를 운영하는 30년 동안의 총 비용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지 보수비와 연료 효율, 그리고 앞으로 내야 할 탄소세까지 모두 계산기에 넣은 겁니다.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이 하루에 연료를 80톤 정도 씁니다. 1년이면 3만 톤이고 연료비만 300억 원에 달하죠. 만약 연료 효율이 10%만 좋아져도 1년에 30억 원을 아낍니다. 배를 30년 동안 굴린다고 하면 무려 900억 원을 아끼는 셈이죠. 한국산 배는 선체 설계가 뛰어나서 중국산보다 연료 효율이 보통 8에서 12% 정도 더 좋습니다. 초기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30년을 운영하면 한국 배가 훨씬 저렴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계산기를 써본 선주들에게 한국산 배는 압도적인 선택지였습니다. 고장도 적고 탄소 배출도 적으니 선택 안 할 이유가 없죠. 조선소 입장에서도 수주가 몰려야 선수금을 받아 공장을 돌릴 텐데 중국은 이 흐름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돈이 돌지 않으니 공장은 멈추고 현금은 마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습니다.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아요. 신규 수주가 페달이고 선수금이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입니다. 페달이 멈추면 자전거는 바로 쓰러지는 거죠. 중국 조선소들이 2024년까지 물량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는 가격이 5%에서 10%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5년 들어 페달이 멈췄습니다. 선주들끼리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국제해운회의소 같은 모임에서 한 선주가 중국 조선소에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다른 선주들도 금세 소문을 듣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극장에서 불이 났다고 상상해보세요. 출구로 한꺼번에 몰리는 순간 아비규환이 시작됩니다. 조선업의 붕괴도 이와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2025년 중국에서 만든 배 몇 척이 실제로 호주와 중동 해안에서 큰 문제를 겪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중국산 벌크선이 엔진 고장으로 견인되는 망신을 당했고 중동에서는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이 탱크 용접 불량으로 재검사를 받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액 자체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수준이었지만 소문은 빛의 속도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발주처들은 즉각 계약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납기가 늦어지면 위약금을 2배로 내야 하고 품질 보증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런 조건으로는 중국 조선소들이 더 이상 마진을 남길 수 없습니다. 수주를 따낼수록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구조가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조선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조선업은 선수금으로 버티는 금융게임입니다. 배를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지키는 게임이라는 뜻입니다. 선수금이 끊기면 공정이 멈추고 공정이 멈추면 계약이 취소되는데 정작 돌려줄 선수금이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극장 화재의 첫 번째 불씨는 작은 소문이었지만 두 번째 불씨는 선주들의 실제적인 불안이었습니다. 세 번째 불씨는 계약 조건 강화와 주문 취소로 번졌고 결국 네 번째 불씨인 선수금 반환 압박이 터졌습니다. 현금이 마르면 생산 라인이 멈추고 출구로 몰리는 사람들은 압사하기 시작합니다. 카타르 같은 큰손들이 왜 한국으로 발길을 돌렸을까요? 그들은 납기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카타르 에너지가 2025년 한 해 동안 발주한 배만 50척이 넘는데 그 시장 규모가 무려 15조 원입니다. 그들은 5% 더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는 배럴당 59달러 선에서 안정적입니다. 에너지 운송 수요는 충분한데 배를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선주들의 생존을 결정하는 겁니다. 중국 조선소의 왕 사장 사례를 한번 볼까요? 2024년에 벌크선 20척을 수주하며 1조 2천억 원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선수금으로 2,400억 원을 챙겼을 때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2025년 중반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신용이 떨어지자 엔진 업체가 선수금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추가로 200억 원이 더 필요해진 겁니다.
여기에 강제 가격까지 뛰어 3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공정은 석 달이나 늦어졌고 화가 난 선주들은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아우성칩니다. 당장 선수금 600억 원을 돌려줘야 할 판입니다. 왕 사장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신규 수주로 구멍을 메우는 자전거 타기도 이제는 한계라는 것을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환율과 금리가 만들어낸 잔인한 현금위기였습니다. 답은 바로 이겁니다. 조선업은 배를 만드는 기술 이전에 거대한 돈의 파도를 견디는 리스크 관리업이었던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왕 사장의 상황은 참담합니다. 벌크선 20척을 수주해서 1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고 선수금으로 2,400억 원을 확보했었죠. 당시 예상 이익은 50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이 석 달 지연되면서 엔진 선수금 200억 원이 더 들어갔고 강판값으로 300억 원이 추가로 깨졌습니다. 여기에 계약 취소로 선수금 600억 원까지 돌려줘야 했습니다. 1,100억 원입니다. 여러분, 무려 1,100억 원입니다. 예상 이익 500억 원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수백억 원의 빚뒤에 올라앉은 겁니다. 왕 사장은 결국 신규 수주를 포기했습니다. 새 주문을 따서 기존 구멍을 메우는 자전거 타기가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극장에서 다들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출구가 좁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나가는 사람은 살고 늦은 사람은 압사당합니다. 여러분, 조선업의 진짜 승부처는 배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아닙니다. 환율과 금리 변동 속에서 현금 흐름을 얼마나 오래 지키느냐입니다. 현금 흐름을 얼마나 오래 지키느냐. 여러분, 현금 흐름을 얼마나 오래 지키느냐입니다. 선수금이 끊기면 게임은 끝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주 잔고가 탄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오션이 300억 달러 규모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수주가 조금 줄어도 기존 공정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버틸 체력이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선수금으로 돌려막기 하다가 무너진 겁니다. 답은 바로 이겁니다. 신용과 현금이 무너진 자리에 기술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역전극의 실체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극장 화재에서 살아남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밖으로 나오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체스판의 룰이 바뀐 겁니다. 체스를 두는데 갑자기 말의 움직임, 룰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전략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2026년부터 조선업 체스판의 룰이 바뀝니다. 국제해사기구가 탄소 집약도 지수 규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3년 5% 감축, 2024년 7%, 2025년 9%였어요. 2026년에는 11%까지 올라갑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냐? 배가 1톤의 화물을 1마일 운송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해요. 기준치보다 많이 나오면 등급이 떨어집니다. A, B, C, D급으로 나뉘는데요. D등급이나 E등급 받으면 일부 항만에서 입항료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어요. 유럽연합은 더 강력합니다. 2026년부터 유럽 항만에 입항하는 모든 배한테 탄소세 부과 예정이에요. 배출량에 따라 톤당 80유로에서 100유로.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이 유럽 왕복하면 탄소세만 수천만 원 나갈 수 있습니다. 혼주 입장에서는 지금 싸게 배를 사도 5년 뒤에 탄소세 때문에 손해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친환경 설계된 배를 주문하는 거예요. 암모니아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수소 연료 전지선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이 분야를 선점했습니다. 하나오션은 2025년에 암모니아 추진 컨테이너선을 세계 최초로 수주했어요. HD 현대조선해양은 메탄올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 기술을 확보했고요. 삼성중공업은 수소연료전지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중국도 기술 개발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상용화 속도가 느립니다. 왜냐? 친환경 추진 시스템은 엔진만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탱크, 안전 시스템, 배관, 전자장비가 다 바뀌어요. 전체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이미 30년 동안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만들면서 저온 연료 다루는 기술을 쌓았어요. 암모니아도 영하 33도로 액화하거든요. 중국은 이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 조선업에 대한 견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배가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수수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중국 선사가 가진 배는 100만 달러, 중국에서 건조된 배는 150만 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논의가 나옵니다. 만약 이게 확정되면 중국산 배는 미국 항구에 들어갈 때마다 거액의 돈을 내야 합니다. 1년에 미국을 10번만 오가도 200억 원 가까운 생돈이 나가는 거죠. 선주들 입장에서는 중국 배를 샀다가 나중에 항구 문턱도 못 넘을까봐 겁이 나는 겁니다. 체스판의 규칙이 또 한 번 바뀌고 있습니다. 생소세에 항만 수수료, 보험료까지 합쳐지면 발주처의 계산기는 이제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한국조선업은 여기서 3가지 필승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 기술입니다. 암모니아나 수소로 가는 배를 먼저 상용화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동화와 디지털화입니다. 사람이 직접 용접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로봇이 배를 만듭니다. 하나오션 같은 곳은 이미 소조립 공정에서 로봇 도입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2027년까지 자동화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마지막은 핵심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망입니다. 독일산 엔진이나 특수 강판을 제때 확보해야 약속한 날짜에 배를 넘길 수 있거든요. 한국 조선소들은 주요 업체들과 이미 장기 계약을 맺어두었습니다. 중국도 정부 지원을 받아 따라오려 하겠지만 이미 바뀐 체스판에서는 물량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기술력이 곧 돈이고 생존인 시대가 온 겁니다. 2027년이 되면 조선업의 승자와 패자가 완전히 갈릴 거예요. 친환경 기술을 가진 자가 다음 10년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중국은 물량으로 1등을 했지만 현금 흐름 앞에 무너졌고 한국은 고부가 가치 전략으로 역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당신 앞에 2장의 명함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명함은 중국 조선소입니다.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5% 저렴합니다. 하지만 납기가 불확실하고 현금 흐름이 흔들립니다. 두 번째 명함은 한국 조선소입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 보여도 납기가 확실하며 현금 흐름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당신이 3천억 원짜리 배를 주문하는 선주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숫자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신뢰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 전 세계의 큰손들은 두 번째 명함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본 대역전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기술에 주목하십시오. 암모니아와 메탄올, 수소 추진선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3사가 친환경 선박 수주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 2030년 사이에 이 비중이 실적을 가를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 환율과 금리의 움직임을 주시하십시오. 당신이 투자자라면 원달러 환율이 1,450원에서 1,500원 사이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조선소의 현금 흐름을 따져야 하고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신규 수주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주 잔고의 질을 따져보십시오. 단순히 일감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3년치 이상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는지 제때 배를 넘기는 납기 준수율이 높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약 취소율이 낮을수록 그 기업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증거입니다. 조선업은 단기적인 승부가 아닙니다. 배 한 척을 만드는데 3년이 걸리는 만큼 우리도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의 호황이 2030년까지 이어질지 그 흐름을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점유율 1등이 무너지고 2등이 역전에 성공한 이유. 이제 명확해졌죠? 조선업의 진짜 본질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수금이라는 페달을 밟으며 자전거를 멈추지 않게 타는 노련한 운영 능력에 있습니다. 페달을 멈추는 순간 극장 화재와 같은 혼란이 시작되죠. 체스판의 규칙이 바뀌는 순간 과거의 영광은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이 거둔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죠. 실력과 신용으로 쌓아 올린 쾌거입니다. 중국은 물량 공세로 1등을 차지했지만 요동치는 환율과 금리라는 파도를 넘지 못하고 무너졌죠. 반면 한국은 탄탄한 현금 흐름과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대역전극을 써내려갔죠. 이제 승부의 무대는 친환경 기술로 옮겨가고 있어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조선업은 사실상 금융업이죠. 혼수금으로 버티는 구조이기에 돈의 흐름이 막히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발주처는 이제 가격보다 신뢰와 납기를 선택하죠. 약속을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가 초기 비용 절감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큰 소세가 현실이 됐죠. 암모니아와 수소 같은 친환경 추진 기술을 선점한 우리 기업들이 다음 10년에 주도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숫자와 낮은 가격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현금 흐름과 신용을 믿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거물들은 주문서를 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5% 싼 가격을 쫓을 것인가요? 아니면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는 납기를 택할 것인가요? 2025년의 선택은 한국이었죠. 2026년인 올해도 그 선택은 이어질 것입니다. 체스판의 규칙은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탄소 규제는 더 촘촘해지고 친환경 기술의 문턱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거친 파도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수익을 낼 진짜 강자를 알아보는 눈이 당신에게 필요하죠. 당신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죠. 다음에 더 날카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